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4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안 들려서 제가 조금 한 박자 늦었는데 조금 키워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D님. 자, 오늘 주말 좀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비 없었으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 또 뜨겁게 소식을 달군 게 괴소포 논란이었습니다. 중국 발이었는지 뭐 대만 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만에서 대만을 거쳤다고 해야 되나요? 중국을 거쳤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대만 얘기로는 중국에서 원래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해서 온 소포였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열어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런 소포였는데요. 어쨌든 그게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를 좀 떨게 만들었던 그런 소포였던 것 같죠. 그런 이상한 것들이 왔었었는데 되게 걱정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좀 걱정했는데 안심이 됐고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안 바뀌어. 네,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새 코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통몰과 함께 저희가 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통통 시사 인싸 퀴즈입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도 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매일 최근 시사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통통몰 회원 가입 후, 이거 지금 그냥 기존의 것하고 틀려요. 기존에는 정답을 아는 분들이 저희 댓글창에다 그냥 답만 쭉쭉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통통몰에 우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통통몰 회원 가입 후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과 배송 정보, 여러분의 배송 정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날 11시까지 답을 남겨주시면 총 3분을 추첨해서 통통 생활용품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당첨자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쉬운 문제 들어보시고 이게 정답이다 생각 드시면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고 고객센터 문의하시고요. 퀴즈 정답과 배송 정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뉴스인사이다 시청자라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뉴스인사이다 관련 문제입니다. 문제! 박지원 전 원장 출연하고 있죠.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월요일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하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의 월요일 고정 코너명은 무엇이겠습니까? 1번 마이크 대통령, 2번 먼데이 스피커, 3번 의사당 1번 출구, 4번 먼데이 스파게티. 이거 누가 냈지? 자, 1번 박지원 원장이 출연하는 코너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월요일마다 고정 출연하고 계시죠? 자, 마이크 대통령, 2번 먼데이 스피커, 3번 의사당 1번 출구, 4번 먼데이 스파게티. 정답 너무 쉽죠? 갑자기 스파게티가 먹고 싶네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슈퍼챗 보내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던 분이 있어요. 그래원래님께서 만원 보내주셨고요. 뉴토 노변 화이팅 이러셨습니다. 뉴스토마토와 노영희 변호사 화이팅 응원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드는요, 놓친 슈퍼챗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인사드리는 걸 저희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모두 감사하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거나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항상 저희가 잊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방송할 때까지는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10원 한 장 남에게 패기친 적 없다.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말로 아주 확신적으로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손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사기 이런 종류의 혐의로 법정 구속, 1심에서도 법정 구속이 될 뻔했습니다. 1년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도 법정 구속이 돼버렸군요. 네. 자,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항상 오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장모 최 씨가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통장 잔고 347억 원 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장모가 사기를 당했고 10원 한 장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입장을 따로 내지 않겠다라는 의견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 347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잔고가 있다. 네. 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라고 알리기 위해서 통장 잔고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만드는 행위는 사무소 위조가 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낸다 그러면 이게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1심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이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1심 선고했고 2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고하면서 너는 반성의 여지도 없는데 거짓말 자꾸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예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 선고받았는데 누구는 네. 이 사람은 347억이나 되는 예금 잔고를 위조했는데 꼬작 1년이냐. 게다가 검사가 지금 기소를 편파적으로 혹은 봐줘서 기소한 걸로 보이는데 네. 너무 이 사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 21일에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소송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치고 징역 1년으로 이제 나온 것은 깃털처럼 가볍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거짓에 눌러버린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이게 예고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편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혐의 외에도 최은순 씨는 뭐 도이스 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런 의혹까지 지금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앞으로의 좀 판결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장모에 대해서 전혀 뭐 10원 한 장 피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통령 왜 이번에 침묵하느냐. 네. 그리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줄줄줄줄 엮여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라 대통령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뭐 한마디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딱히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없다. 사법부 판단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주말에 말한 게 없군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여당 쪽 관계자라는 분들이 이제 좀 이런 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냈고요. 여기에 또 야당의
이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이것도 페이스북에 밝힌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오늘 법정 구속됐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이거는 이제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소지이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나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 치를 때 우리 장모는 남에게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10원 한 장 남을 속인 적 없다. 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던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거는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에요? 그건 저 법을 잘 몰라서.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니까 사실은 기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대통령 끝나고 나면 또 뭐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이게 또 중지가 되니까 네. 뭐 시효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바로 권력형 게이트다.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기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일단 침묵 지키고 있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 씨는 자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던데 네, 재판 중에.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네,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이 됐다라고 이제 판사가 말을 하자 이제 최 씨는 계속해서 법정 구속이요라고 이제 재차 물어봤고요. 또 그러면서 저를 법정 구속시킨다고요. 그래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면서 집중을 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 된다라면서 오열했고요. 여성 청원 경찰 4명이 각각 사지를 붙였고 이제 거의 끌려 나가듯이 재판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던데 본인은 되게 억울한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봤을 때는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겠던데 일단은 한 건 인정하던데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큰데 겨우 1년밖에 안 되는데 되게 아까운가 보죠. 어쨌든 중요한 건 판사님들 이제 몸조심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판사님들이 이렇게 또 용감하게 하셨는데 몸조심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관련해가지고 동료 교사들이 지금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교사들이 22일 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검은 의상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모인 교사들은 A씨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다라고 이제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오후에 이런 추모가 열리고 난 다음에 여권에서는 이제 종북 좌파들의 이런 교육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면서 이제 정치적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들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니 일단 이거 그 보도 많이 됐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너무 선생님들의 그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또 너무 아이들 편만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이게 좀 문제다. 이거는 뭐 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게 종북 좌파랑 또 무슨 상관이죠? 교육감이 종북 좌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보 교육감 탓을 하고 학생 인권만 이제 탓하는 이제 여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일단 그러니까 현재 교사들이 밝히는 것은 낡아 빠진 옛날 교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처벌 이런 건 당연히 원하는 것은 아닌데 교사들의 인권과 생존권들 보장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뭐 많이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학부모들과 1대1로 이런 시간도 관계없이 뭐 밤에도 막 새벽에도 연락 오는 그런 일부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좀 교사들의 인권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네, 이제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만을 존중해줘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좀 이제 상반된 입장으로 보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인권도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되고,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고, 학부모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고,
이게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문화가 나오면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연락하기가 편해져서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요,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밤에 카톡이 몇 시더라? 한 10시쯤에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오늘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어떤 의뢰인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뢰인이긴 한데, 오늘부터 우리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근데 일요일 밤에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카톡 하시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휴가 기간이어서 이제 휴가 기간 끝난 다음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 밤에 카톡 보내시는 거가 그렇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시때때로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막 전화하시거나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생각이 났기 때문에 혹은 그때 연락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좀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좀 연락해달라고 해주시고 또 서로 가이드라인 좀 미리미리 숙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급하지 않은 건 배려를 좀 해주시고 급한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연락해 주시고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진보 교육감이어서 그렇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정말 사건 사고도 만났네요. 주말 동안에. 먼저 가신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진혜 기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답답한 정치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이다 중에 사이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방 다녀오셨나 봐요? 또 네, 주말에. 어제 대전 제 보좌관 모친상이라서 다들 가서 김종석 그리고 또 제 후원회장님이 12년간 하신 여주대학교 전 총장님이 자꾸 하셔서 그 문재인 어디 거기 전 갔다. 대통령 그렇죠. 네, 예, 거기 그 그분이 사법시장 보시네. 경희대학교 경희대. 학생처장 네. 하시면서 이제 해남 대흥사로 가서 공부해라 그렇죠. 해가지고 고시 공부해서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주말 동안에 국어를 3개를 받았는데 다 저 2개나 겹치네요, 저랑. 그래. 네. 내일이 발인이기 때문에 해남 화원 거기가 선영이신가 봐요. 네. 거기 마지막 한번 모시고 오려고요. 그랬군요. 자, 어쨌든 또 좋은 곳으로 잘 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또 후손들이 잘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면은 정말 애기같이 또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 이 의혹이 벌써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수사도 꽤
동안 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예요?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1년, 본격적으로 얘기된 거는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던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무속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공 논란은 가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떻게 됐든 대통령실에서는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천공 스승이 아니라 백적원 교수다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처음 문제 나왔을 때부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진실을 호도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이렇게 더 큰 의혹이 왔다 하는데, 백재권 교수는 잘 아는 대로 상당히 저명한 네. 풍수지리학자이고 상을 보고, 관상을 보고 관상 정보를 전문가라고 맞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쓴 칼럼 이런 내용을 많이 봤지만은, 나는 왜 대통령실에서 천공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 하고 밝히든지, 안 그러면 천공이 아니고 참 유명한 풍수지리학자의 자문을 한번 받아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됐을 건데, 지금까지 숨긴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처음에 이제 그 근거가 없는 어떤 무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근거를 되기 어려운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뭐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느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는, 학위도 있는 정통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풍수지리 전문가가 와서 뭔가 얘기를 했느냐, 좀 다른가 보죠. 다른데. 글쎄요,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은 네. 세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세 가지요. 밖에 나와서는 기독교적 생활을 하고, 기독교. 집에 가서는 유교적 생활을 하고, 네. 자기 영적 세계는 무속적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사실 풍수하시는 분들 모시고 이제 그러한 일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대통령 공관을 설정하는데 그러한 것을 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네. 그리고 저는 설사 했으면은 그 사실대로 밝혔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 부승찬 이 국방부 전 대변인이 참모총장으로부터 국방 장관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그 백재권 교수도 보니까 천공승처럼 수염을 길게 길었더라고요. 근데 차이는 많이 있는데요. 아주 짧고 이번에 길고 막 차이가 있던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보고 그렇게 착각을 했지 않겠느냐. 하도 천공이 유명하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사려깊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혼돈을 줘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요즘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걸로 온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차라리 백재권 씨가 정말 갔었으면은 천공이 아니라 내가 갔었다. 그냥 처음부터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경찰 수사 결과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백재균 교수가 나다.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었겠죠. 초창기에 나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네. 나다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모시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기가 나다 하고 나서기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그때 하도 시끄러웠으니까, 니네가 착각했나 보다. 천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었는데, 이러면 되는데. 글쎄, 그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줬으면은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백재권 교수가 왜 말하지 않았느냐 네.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좀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또 한 말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홍석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어디 모여가지고 셋이서 같이 회동도 하고 이랬다는 보도가 크게 나오면서, 무슨 상이다, 뭐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크게 될 상이다, 나라에 뭐가 될 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멘트도 많이 해주고 또 풍수지리 관련해서 혹은 관상을 봐주면서 어떤 상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풍수지리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걸 근거해서 그냥 넌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건데 그게 과연 과학적일까요? 그분이 풍수지리학과 관상학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관상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것은 나는 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이지도 않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지만은 저도 잘 봐요. 아, 그래요? 사람들 다 잘 보잖아요. 아니, 이분이 예를 들면 이건 나온 거니까 대통령을 보고 악어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풀어나가면서 수사를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관상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각 신문이나 특히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것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국가 기관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대통령 관절을 결정하는데 그러한 일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미신을 국가 경영에 국정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봐라, 천공에 갔다는 니네 말은 가짜뉴스고 어쨌든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 백지건 교수가 갔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니 니네 자꾸 이렇게 여당 공격하고 대통령실 공격하고 이거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비슷한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런 백재건 교수가 가서 그러한 대통령 관저에 그러한 것을 본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건 미신 아니냐. 그런데 개인 생활에서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전통이니까 하더라도 국정에 특히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것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봐야죠. 근데 그렇게 안 말하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자꾸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우겨내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 유죄가 나온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자, 여당의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에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전선동 공세는 사실상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대선 불복 선언이다.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 이분들도 예전에 백재건 교수를 만났었다. 왜 백재건 교수 만난 건 똑같은데 여당에 대해서만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났고
이번 문제는 대통령 공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의혹이 있는 것은 제기하는 것은 영부인 당연하잖아요. 네. 양평 땅도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제공을 한 거고, 그 김건희 여사 친정 어머님 법정 구속된 것도 의혹이 있으니까 구속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일을 빌미를 안 줘야죠. 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사람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 교수인 게 드러나자 태세를 전환했는데 이후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터를 정하듯 관절을 정했다면서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 이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글쎄요, 우리가 네. 이성계 네. 한양의 도읍, 우리 서울의 도읍을 정한 것도 도선선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 개인 생활에서 묻는 것, 알아보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비과학적인 이러한 일을 국정에 네. 개입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천공이 가서 보았다라고 했으면은 아니다. 백재건 교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임무이지 무조건 말하면은 뭐 주술이다 어쩌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태도죠. 네. 원래 그 종교가 있으세요? 네? 종교가 있으세요? 저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 성당에 자주 나가시고. 나가죠. 네. 그런데 뭐 신부님들 들으면 야단치겠지만은 신부님들도 네. 금년에 내 토령 비결이 좋다. 그래요? 이런 말씀하셔요. 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19일 날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때 부인도 같이 승선을 했었죠. 계속되는 북의 도발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결연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잘하신 겁니까? 글쎄요. 강력한 북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좋지만은 미국의 핵 잠수함을 구경해야 했겠죠. 그렇지만은 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가서 김건희 여사하고 올라가서 뭐 좀 북한에 우리 한국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좌시는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의심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 우리 대통령이 되게 기뻐했대잖아요. 외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오른 사람이다. 예, 뭐 그것도 그러니까 핵 잠수함의 핵의 사용권은 미국 대통령만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대통령이 올라간 것은 영광이겠지만은 영부인은 더 영광이겠죠. 아마 처음일걸요? 그러니까 근데 일국에서는 그게 뭐가 영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 위험한 건데 거기 올라가서 그거 위험한 거죠. 왜 좋아하고 그러면 있냐? 우리가 뭐 북한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요. 네. 거기 가서 남은 것을 네. 애들 놀이터에 가서 말 타보고 좋아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지. 남의 위험한 그 장전되어 있는 무기에 올라가가지고 헤헤거리고 온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글쎄 그냥 에버랜드에 가서 말 타고 온 거랑 똑같죠 뭐. 게다가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는 왜 올라가냐는 거죠. 글쎄요 그 핵의 중요한 그러한 문제를 부부 일체니까 같이 갔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북한은 그렇게 적대시하고 북한은 그렇게 밀어내려고 그러고 왜 맨날 북한을 그렇게 자극하고 왜 그러느냐. 도대체 언제 끝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북한에서는 ICBM,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 몇 발을 쏜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것은 전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과거의 북한 핵은 미국 본토를 겨냥했는데 지금은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다변화가 됐다라고 네. 하는데 일본은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킹 이병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정작 접촉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는 자꾸 강대강 적대적으로 몰아가서 굉장히 한반도 문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와 정반대로 한반도 문제, 우리 한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조수석에 앉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운전석에 앉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수석에 앉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앉을까? 한반도 문제에서. 네.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동안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승승장구했던 그 처가집 식구들의 태도와 진짜 양평 논란까지 딱 계산해보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 넘버 1, 2는 최은순, 김건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장모가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리 사법부가 역시 살아있구나. 하늘도 네. 민심도 움직여줬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는 과거 이조 시대, 고려 시대 같으면은 임금님의 장인은 부원군이고 장모는 보부인이에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럼요. 위치고 하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친정 어머니 이런 분이 설사 법정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 법정 안에서 난동을 부린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약 먹고 죽겠다 하고 죽겠다 막 그러고 들어버리고 하니까는 그 끌려나갔잖아요. 여성 그 법무부 직원들, 청원 경찰들이 4명이 내갔다는데요. 그건 저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그 죄보다는 그 태도에서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품위 있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최소한 영부인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영부인의 어머니답게 활동을 해줘야 돼요. 자, 법정 구속 저도 당해봤어요. 그렇죠. 허망하죠. 허망하지만은 또 정식 재판이 있잖아요. 대법원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악쓰고 드러눕고 약 먹고 죽겠다 빼 나갔다는 그 내용들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그런데 또 일부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장모님이 법정 구속됐는데도 그 기사도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늦게 박지원이 경찰 조사받으면 대문짝까지 쓰는 이런 세상에서 꼭 대통령의 장모는 그건 좀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실형을 선고하고 대신에 구속은 안 시켰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대개 보면은 이제 구속을 했었잖아요. 네, 최은순 선고가 처음에 여사도. 나왔죠. 네. 네. 했다가 이제 보석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1심에서 선고할 때는 법정 구속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안 시켜요. 예. 네. 요즘은 안 시키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네. 이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 법정 구속을 하는데 네. 저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진짜 황당하기는 해요. 예, 예. 그렇지만 어떻게 체면이 있지? 저도 그렇죠. 아, 이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건데, 야, 이건 진짜 세계 탑픽 뉴스에 나오는. 아니 근데 이제 이 건은 그리고 특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장모를 믿어서 네. 뭐 10원도 안 받았다. 예. 이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황당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통령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해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이 역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본인이 선거하기 전에 10원 한 장 안 받았다. 우리 장모님은 오히려 사기당하면 당했지 남을 사기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아니 좀 그거야. 느껴야죠. 자기 장모의 말씀을 믿어야죠. 믿으니까. 예. 믿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나고 고등법원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서 법정 구속되고 사실이 인정됐다 하면은 아무리 대법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이었다. 어떻게 됐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은 하셔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침묵을 읽어나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검찰들은 인정하면은 사과하면은 유죄로 인정하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자기 장모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사법부에서 무슨 증거로 써요 무슨 뭘로 써요? 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법치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은 정치적 국민과 역사를 보고 업무를 하셔야 돼요. 네. 국민이 지금 얼마나 국민이 허탈해요. 자, 저는 네. 1심 뭐 유죄 판결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부인의 어머니가 부부인이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칭호를 부부인이라고 네. 해요. 장모님은 장인은 부원군, 장모님은 부부인, 부부인 마님께서 그게 뭐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예전에는 그 이상직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네. 그분이 한번 이렇게 구속된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분도 구속됐고 그분 이명박 말고는- 대통령은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요. 예, 예. 집권 초에 예. 이상직 자기 형님은 집권 말이고 예. 집권 초에 사촌 처형이 사전 처형이 6억인가 뭐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구속해서 한 5년 살았을 거예요. 그 엄벌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는 300몇십억 위조해가지고 뭐 상당한 액수 부동산이 그렇게 됐는데 징역 1년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가 그 친구도 사업하는데 아니 지금 346억 가지고 1년 받았다 하면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야당에서는 이 건 나온 이후에 우선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1년 받은 것도 형평에 맞지 않지만 이거 플러스 앞으로 연결될 게 되게 많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을 얹을 수 있는 건이 앞으로 줄줄줄줄이다. 저도 그렇게 맞나요? 봐요. 왜냐하면 왜요? 우선 양평만 하더라도 네, 양평도 엄청나다고. 양평만 하더라도 네. 12필지는 김건희 여사 소유로 돼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재산 신고가 함께 된 거예요. 함께. 예, 윤석열 대통령 땅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거기는 선산이다 네. 라고 했는데 일요신문에서 2번 찾아가서 보니까는 산소가 하나도 없더라. 묘소가. 이건 이미 묘소를 이장을 했든지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거고 네. 나머지
장모님 땅, 김건희 여사 어머님 땅 및 그 가족이 소유한 회사 땅이 뭐 축구장 5개? 이런 거의 뭐 일부 보도에는 2만여 평이라고도 네네. 나왔던데요. 네. 그러한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 하면은 그러한 문제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김부겸 전 총리 땅이 그렇게 거기 투기를 했는가 하는 것도 밝히자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은순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많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하면은 미진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거고 지금 현재요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 차를 맞고 뭐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를 하건 민주당이 승리를 하건 관계없어요.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돼서 그렇죠. 또 한 번 불행한 역사가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 김건희 로드 관련해서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양평 특혜 논란에 앞장선 그 공무원이 물론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면 승부하겠다고도 하지만 예. 그 공무원이 지난번에 공공지구, 예. 공공지구에서 예. 특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고 뭐 수사 중인데도 예, 승승장구하고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랬다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고 그렇죠. 영부인이 되셨으면은 영광으로 생각하자. 네. 그 이상의 돈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욕심이 너무 많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래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연히 그건 도와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국정조사는 아니 자기들의 결백을 무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 뭐 또 없다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더 나서서 네. 국정조사 해라. 네. 그래서 나와 우리 친정어머니의 결백을 증명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김남국 의원, 이제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세지 않냐 이런 얘기했고 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잘 심사해서 결정하리라고 보고요. 근데 제명 권고안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잘 심사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10여 명의 의원들이 코인을 하고 10억 이상 한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명까지 시키겠네. 네, 저는 제명까지는 굉장히 힘들지 되게 많더라고요, 않을까. 다른 의원들도. 예. 네. 뭐 10명 권영세. 네, 권영세. 나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서 왜 갑자기 내려오는가 했더니 이게 있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언론에서 왜냐하면 권영세 장관은 비교적 평가가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참 괜찮으신 분인데 아니 코인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장관도 코인했다 할 것 같으니까는 갑자기 개각의 대상도 안 되는데 아니 정치권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은 뭐 원희룡 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놔두고 나오더니 여기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자문위는 권고를 했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해야지 제가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뭐예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네네. 그것은 비사실 공표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얘기했다가 하면은 하지만은 왜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나치게 잘못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정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죠?
좀 많이 여기저기 하던데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정치지 뭐. 잘 될까요? 모르죠. 잘 되리라고 보고 하겠죠. 뭐 저도 잘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장관보다? 국회의원은 제가 잘하죠. 이번에 진도 고향으로 나가신다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아직 안 정하셨어요? 정하신 거 아니에요? 선언할 때는 아니다. 선언하실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지난번에 단독으로 나온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뭐 지역에서는 목포부는 목포에서 또 그쪽 사람들은 그쪽 우리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정치는 생물이다. 네,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날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굳건히 날 지킬 것이다.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지원 정치 9단과 함께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또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댁내 평안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안요 토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시간당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요. 1만 원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노사 모두 불만이 많습니다. 자, 내년 최저임금 결국 시간당 1만 원을 넘지 못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도 2.5%에 불과해서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인상률이 너무너무 낮게 되면 결국 물가 실질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물가 체감으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 노사 모두 불만이에요. 일단 뭐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당초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이 결정의 관전 포인트는 시간당 10,000원을 넘을 것인가. 왜냐하면 9,620원보다 한 3.95% 인상률이 3.95%면 10,000원을 웃돌거든요. 근데 지난해, 지지난해를 봤더니 평균 인상률이 5%예요. 그러면 5% 올려줘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오히려 이제 더하면 됐지. 지난해 5%, 올해 뭐 3% 중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00원 돌파 기대가 많이 컸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240원, 2.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6만 원입니다. 206만 740원. 끝까지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이 파트타임이에요. 21%. 5명 중 1명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 장래 희망은 정규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월급 206만 원 받았어요.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에요. 원룸이 평균 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6만 원에서 원룸 제외하면 140만 원으로 주거비 제외하고 여기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졸업하게 되면 일단 학자금 있죠. 여기다가 고물가인데 먹고 살아야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선 학원도 다니고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하나를 더 뛰어야 하나? 라고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세부터잖아요. 야, 월 70만 원씩 저축하라고? 저축은 남의 얘기다. 꿈이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포 세대 얘기했잖아요. 연애도 포기했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N포 세대예요, 지금은. 네. 그것만 아니라 취업, 연애, 여가까지 다 포기했다. N가지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랬잖아요. 지난해 지지난해 왜 영끌하냐? 왜 코인하냐? 잘못된 길을 가면 이끌어줘야지 하는데 우리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제 정말로 청년들이 지금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시간당 10,000원 좌절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지금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 알바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임금 심의 의결기구는 이제 최임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전원 회의를 거쳐서 이 세 개 위원회 각각 9명씩 모여가지고 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위원회당 9명씩, 그러니까 노측 9, 사측 9,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 해서 9명들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근로자위원이 8명이에요. 한 명이 지금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돼 있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한 명을 보충시켜줘가지고 9명 수를 맞춰줘서 얘기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맞춰주니까 근로자위원 수는 한 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이 결정이 나버렸고, 이거를 거수로 해가지고 누구 말이 더 맞냐 해봤자 이 마지막 안을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그냥 포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10,000원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2.5%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10,000원 넘어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빨리 이걸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겨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10,000원 못 올려서 미안하다,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중재위원이 좀 편향됐다. 네, 한쪽 그거 나는 편을 옳지 않다고 보는데. 들어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인상률이에요. 네. 처음에 노동계는 시간당 12,210원, 네. 26.9%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계는 9,620원, 올해와 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20% 이상, 27% 가까이 인상하자와 동결하다라는 이제 주장에 중재위원은 결국 2.5%이기 때문에 사용자 편을 좀 들어줬다라는 거.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노사정을 대표하는 각각 9명씩 대표해서 총 27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계위원이 8명, 1명이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법 시위로 해촉됐기 때문에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 측은 1명을 대신해서 넣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최장기 110일 걸렸거든요. 이전에 2016년에 108일보다도 이틀 더 걸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재위원들이 계속해서 결정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노사가 합의로 이루어진 건 8번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재위원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차라리 중재위원이 계속해서 결정하는 구조라면 구태여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할 게 있겠느냐. 뭐 있어. 논의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아마 이 중립성, 공정성 시비가 더 확산되는 이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가 아무리 어떤 의견을 내놔도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구조적으로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숫자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한다? 이건 되게 옳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재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만의 안으로 통과시킬 때도 네. 그래도 근거는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산정 공식이라는 게 그의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네. 빼기 취업자 증가율을 빼줍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은 1.6에서 1.4로 낮아졌기 때문에 1.4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올해 예상치가 3.5예요. 그럼 두 개 합치게 되면 거의 4.9. 여기다 취업자 증가율은 0.36을 빼게 되면 네. 사실은 4.5%가 넘어요. 그러네. 근데 4.5%가 이전에는 이 공식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 올해는 이거의 절반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5밖에 안 그러면 되면 4.5%가 오르면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습니다. 1057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일 중재위원이 단일안을 놓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10,000원은 넘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최소 3%는 넘겨줬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될 없어요.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밖에 안 돼요. 자,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 약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을과 을의 전쟁. 을과 을의 전쟁이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완화시킬 방법이 없는데 그냥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단체, 소상공인을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대기업은 사실은 대부분 정직원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가운데서 유통이 많은 대기업은 좀 달라요. 지점, 프랜차이즈 지점에는 대부분 계약직,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이 별다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플러스 약간의 복지가 더해졌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도 마치 중소기업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네, 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뭐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 빵집, 프랜차이즈 빵집 하시는 분들, 치킨집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예요. 이분들은 매출이 늘어나야지 올려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늘다 보니까 계속 뭐 키오스크라든가 서빙 로봇을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형 누나 편을 들 것인가, 정말 아침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일하고 있는 고모 삼촌 편을 들 것인가, 이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을과 을 싸움을 계속 맞습니다.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매년 최저임금이라는 게 앞서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최저 1.5, 많게는 2.5, 보통 4, 5%까지 올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0만 원 돌파했는데 나중에 300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매출이 늘어서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좋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상 자영업이 매출이 늘지가 않는 구조예요. 맞아요. 자영업해서 3년 뒤에 망할 확률이 40% 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내할 만한 소상공인 영세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처럼 이제 복지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나라 잘 되는 자영업자는 백종원 씨밖에 없나 봐요. 아유,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채소, 과일 등 농축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
안정세를 보이던 밥상 물가 비상입니다. 채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소도 많이 올랐고 닭 등 폐사한 가축도 엄청나다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재래시장 가도 대형 네. 마트 가더라도 네. 막 두세 배씩 뛰었기 때문에 야채를 살 카운트가 수가 안 돼요. 없어요. 채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깻잎. 깻잎으로 이제 고기를 좀 싸 먹으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아이고. 깻잎이 더 비싸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일단 21일 오전 6시까지 물에 잠긴 농경지, 침수된 농경지 피해가 3만 5천여 헥타르가 넘습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120배,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물에 잠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소값, 상추 가격은 1, 2주 사이에 2배, 네. 깻잎도 그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이, 시금치 가격이 올랐고요. 과일 가보시면 맛도 상품성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는데 가격은 막 20, 30%씩 올랐어요. 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채소뿐 아니라 닭과 같은 폐상 가축은 80만 마리에 가깝습니다. 이게 닭이 한 73만 8천여 마리로 가장 많이. 닭이요? 예, 닭고기가 또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오리가 4만 4천여 마리, 돼지가 4천여 마리, 소가 300여 마리가 각각 폐사가 됐습니다. 왜요? 물에 잠겨서 사람도 익사하잖아요. 동물도 비슷합니다. 물 때문에. 예, 동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보면 올해는 특이하게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말을 잘 들어요. 더위 네. 먹었는지. 네. 그전에는 계속 틀려가지고 비난을 받았는데 올해는 폭우 얘기하면 폭우 오죠. 폭염 번갈아 가면서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른 추석이에요. 9월 말이 추석입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수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데다가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추상물가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소비자 물가, 물론 좀 있으면 8월, 9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게다가 세계적인 기상 이변 때문에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파기를 지금 선언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곡물이 안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률이 높지만 곡물 같은 경우 밀은 우리 자급자족률이 2%예요. 쌀 제외하면 한 자릿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지난 현지 시간 17일로 파기를 이미 했어요. 네. 그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밀, 옥수수 가격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 곡물로 인해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쌀 네. 수출 1위거든요. 쌀 수출 못하겠다. 물론 우리는 쌀을 이제 인도에서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 쌀은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산물반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한 5, 6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로 21개월 만에 가장 낮아져서 그러면 이런 대외적인 요인만 제외하게 되면 이번 달에는 2% 초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폭우 때문에 또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뭐 깻잎이라든가 채소류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적지만 체감 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석에 수요가 많은 건 과일, 채소, 그리고 육류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물도 문제이고 그리고 정부는 가능한 한 비축한 물량을 풀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비축한 물량은 전체 재배 물량이 한 20% 수준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줄 수 있는지도 문제고 또 앞서서 제가 이제 지금 8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닭고기, 돼지고기까지 모두 할당 관세를 또 낮춰서 수입해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마 이후에 폭염, 태풍이 어느 정도 또 강타할지 네. 그리고 이제 9월 추석이 과연 이 하반기 물가의 가장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변수는 되는데 해결이 됩니까 나중에? 이게 사실은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정부가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썩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켜는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요. 힘차게 씩씩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인사이다 요즘 협업하고 있는 통통생활 광고 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 4종 세트 소개해드립니다.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 및 4종인데요. 세정력 뛰어나고요. 향도 좋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7월 구매 고객 이벤트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초창기 때 내드렸던 그런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저희들이 상품 보내드립니다. 내일은요, 최근 김건희 로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